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를 며칠 밤이나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가슴 먹먹한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간병인 김미경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방문 요양일을 하며 수많은 가정의 노후를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 효도,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고급 의료 장비를 갖춘 한강뷰의 펜트하우스에서 노후를 보내는 부호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돈만 있으면 완벽한 말년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녀들이 거액을 들여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최첨단 장비를 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김미경 씨가 돌보았던 어르신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인 섬유업계 거물 최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한남동의 수십억 원대 고급 빌라에 살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의료 장비를 사용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데다 돈까지 많은 효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조건만 보면 이보다 완벽한 노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왜 85의 최 회장님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이 비싼 기계들이 나를 고문하고 있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는 깊은 밤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을까요? 왜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저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흘러간 옛 트로트 가락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언젠가 늙어갈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존엄한 말년인가? 돈으로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가? 그럼 지금부터 간병인 김미경 씨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경. 올해 58입니다. 방문 요양 일을 한 지는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그날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근처의 한 카페에는 나른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중개업체의 박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의 카푸치노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로 너무나 은밀하고도 흥분된 목소리로 황금 같은 건을 소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집을 다 다녀봤습니다. 처음 은퇴한 공무원 할머니를 돌보며 월 250만 원을 받던 때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진 장인을 돌보며 350만 원을 받았던 때까지 웬만한 가정은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유리문을 열고 들어온 박 실장이 내민 제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경 여사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러세요? 월 급여 500만 원입니다. 저는 하마터면 커피잔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어떤 고액 간병비보다 1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주 간병인에게 이런 보수를 주는 집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누구죠? 최민석 회장님, 85세, 은퇴한 섬유업계의 전설이죠. 박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양방직 들어보셨죠?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 때 그 집이 섬유업계 1위였습니다. 최 회장님은 방직계 한 대로 시작해서 전성기에는 공장 직원만 3천 명이 넘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의 허리였고 그 흐름을 타고 거부가 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현재 상태는요? 파킨슨병 중기, 경미한 치매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의식이 명료합니다. 생활 보조가 필요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박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이 아주 효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재력도 엄청나죠. 장남인 최진혁 씨는 건설회사 대표고 막내딸 최수진 씨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듣기에는 확실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보통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대우도 좋은 편이니까요. 댁은 어디인가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시세 60억이 넘는 고급 빌라입니다. 박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경 여사님, 솔직히 이런 자리는 로또나 다름없어요. 그 집 분위기가 돈은 문제 없으니 아버지만 잘 모셔달라는 시기거든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환갑,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이 일을 1, 2년만 해도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모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수많은 어르신을 돌봤지만 진짜 상류층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면접을 볼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최 회장님과 가족들을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고급 주택들은 높은 담벼락 뒤에 숨어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안내로 그중 가장 전망이 좋다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과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와 터키산 수제 카펫,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유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가웠죠. 최 회장님은 방에서 휴식 중이었고 저는 먼저 아들 최진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건조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박 실장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5년 경력이라니 든든하군요.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사업가 특유의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표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희 아버지 상태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경험 많고 세심하며 책임감 강한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급여 조건은 들으셨죠? 그 외에 명절 상여금과 연말 보너스도 따로 챙겨드릴 겁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는 돌봄의 품질에 대해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최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치열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저희는 그분께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의 모든 장비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수입한 최고급 제품입니다. 조작법을 익히셔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때 방에서 우아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딸인 최수진 교수인 듯 했습니다. 40대 중반,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녀에게선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수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방에 계세요. 먼저 가서 인사드리시겠어요? 최 회장님의 방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침실이라기보다 첨단 중환자실에 가까웠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전동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있었는데 박 실장이 말했던 자동 투약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최민석 회장이었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파킨슨병 때문에 양손을 덜덜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했던 강자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지금 그 강자는 늙고 병든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김미경 여사님이세요. 앞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최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발음이 약간 어눌했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몇 년이나 했소? 15년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서운 눈으로 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를 평가하듯 저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죠. 이 일을 맡아주신다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최 대표가 말했습니다. 개인실은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썰렁한 이 집,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무력함 사이에 놓인 노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15년의 경험상 부잣집 노인의 삶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월 500만 원이라는 조건은 거부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간병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기억이 될 줄은, 그리고 돈과 효도, 존엄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최 회장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은 주방 옆 가사 도우미 구역에 있었는데 작지만 욕실도 딸려 있고 인테리어도 훌륭했습니다. 최 대표는 제게 집안의 각종 장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두꺼운 매뉴얼 한 권을 건넸습니다. 모두 고가이니 조작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장비들을 하나하나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이 침대는 독일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전동 침대입니다. 2천만 원 정도 하죠. 그는 매트리스를 툭툭 쳤습니다. 나사의 우주선에 쓰이는 메모리폼 기술이 적용되어 신체 곡선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동 체위 변경 기능입니다. 이 시간마다 자동으로 아버지를 뒤집어 주니 욕창 걱정이 없죠. 매트리스를 만져보니 탄력은 좋았지만 꽤 딱딱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건 스위스제 음이온 공기 청정 시스템입니다. 500만 원짜리죠. 24시간 실내 공기질을 분석해서 습도와 온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기계는 윙윙거리는 낮은 모터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 들여온 자동 투약기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의 약을 배출합니다. 아버지가 버튼만 누르면 오차없이 약을 드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는 화장실에 스마트 비데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제 최고급 모델입니다. 세정 건조는 기본이고 소변 성분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데이터는 병원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요.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장비값만 1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 수준이었죠. 저희 철학은 간단합니다. 최 대표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비로 아버지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 대표가 출근한 뒤 저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과는 목욕이었습니다. 욕실에서 최 회장의 잠옷을 벗겨드릴 때 저는 한 남자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건장했을 어깨는 앙상하게 야위었고 가슴 근육은 힘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그의 눈에 서린 수치심이었습니다. 예전엔 내 밑에 직원이 3천 명이었는데 이젠 세수하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으려 애썼지만 파킨슨병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섣부른 위로보다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욕 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딸 최 교수는 아버지의 영양 관리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도록 믹서에 갈아서 죽 형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끄무레한 영양식을 들고 가자 최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뭔가 소고기, 야채, 비타민 다 들어간 거라고? 제발 이렇게 갈아서 주지 말게. 나도 씹는 맛이 있는 진짜 음식을 먹고 싶어. 회장님, 따님께서 삼킴 장애 때문에 꼭 유동식을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난처해하는 저를 보며 그는 입맛이 뚝 떨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자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된장찌개, 무숭숭 썰어 넣고 멸치 육수 진하게 낸 된장찌개에 흰쌀밥 말아서 먹고 싶네. 짭짤한 깻잎 장아찌도 좀 곁들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비록 덩어리진 음식은 위험하지만 맛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교수가 없는 틈을 타 저는 몰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건더기는 믹서로 아주 곱게 갈았지만 구수한 된장 향과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한 숟가락 드시자마자 최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야.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최 교수가 집안에 배어있는 된장 냄새를 맡고는 저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님, 아버지 혈압 관리하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염분 높은 찌개라니요. 영양사가 짠 식단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발 매뉴얼대로만 해주세요. 고개를 숙인 채 혼나는 저를 보며 최 회장님은 마치 죄인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비싼 영양식과 과학적인 식단이 빼앗아간 것은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즐거움과 선택권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최고급 장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독일제 침대는 기능은 많았지만 너무 딱딱해서 최 회장님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특히 이 시간마다 작동하는 자동 뒤척임 기능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강제로 몸을 비틀어대는 통에 편안한 자세를 찾을 틈이 없었으니까요. 이 침대가 아주 지긋지긋해. 어느 날 새벽 잠 못 든 회장님이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무슨 고깃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내 잠자는 자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다니. 그는 거실에 있는 낡은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자고 싶어. 저게 훨씬 푹신하거든.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 소파는 낙상 위험이 있어서 안 됩니다. 게다가 거긴 센서도 없어서 무슨 일 생기면 알 수가 없어요. 자동 투약기도 문제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는 회장님은 작은 버튼을 정확히 누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갈이 바닥에 쏟아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빌어먹을 기계! 내가 60년 넘게 약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기계한테 약 먹는 법까지 배워야 해? 결국 제가 옆에서 일일이 먹여드려야 했습니다. 그 비싼 기계는 그저 약 먹을 시간을 알리는 비싼 알람 시계일 뿐이었죠. 가장 끔찍한 건 스마트 비데였습니다. 볼일을 볼 때마다 기계음이 들리고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사실에 회장님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똥 누는 것까지 감시당하다니. 내 사생활이란 건 없는 건가? 그냥 조용히 볼일 좀 보게 해주면 안 되나?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의 눈에 이 장비들은 과학이고 안전이며 효심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구속이고 감시이며 존엄의 박탈일 뿐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자녀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데이터가 정상인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최 대표와 최 교수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부쩍 짜증이 늘으신 것 같아
자꾸 불평하시네. 딸이 말했습니다. 병세가 진행돼서 그럴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한번 모셔볼까? 사실 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장비에 전문 인력까지 붙였잖아.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지? 그러게 말이야. 오빠나 나나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잖아. 돈 아낀 적도 없고 이게 최고의 효도지 뭐.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돈으로 바른 성벽이 최고의 효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푹신한 소파, 그리고 감시받지 않을 자유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거실 구석진 수납장 쪽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가가 보니 구석에 먼지 쌓인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나 썼을 법한 금성사 라디오였는데 놀랍게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구슬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려고 손을 뻗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끄지 마라. 돌아보니 최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어느새 거실로 나와 계셨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표정은 무언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 노래, 내가 젊었을 때 집사람한테 자주 불러주던 노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난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을 떼다 팔았어. 하루 종일 리어카 끌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단칸방에 돌아오면 안에 무릎 빼고 누워서 이 노래를 불렀지. 평소 찌푸리고만 계시던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하는 가사가 나오자 회장님은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환자가 아니라 청춘을 회상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미경 씨, 그거 알아?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행복했어. 선풍기 한 대 없어서 부채질해가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우린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집엔 없는 게 없지. 딱 하나, 행복만 빼고.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저 기계들, 저것들이 나를 죽지는 않게 해주지만 살고 싶게 만들지는 않아.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울려 퍼지는 뽕짝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또 청승맞게 이런 옛날 노래 듣고 계세요?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라디오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뚝 하고 음악이 끊기자 집안은 다시 공기청정기에 윙윙거리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 우울해져서 안 좋다고 했잖아요. 끄지 마라. 최 회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끄지 마. 한때 제게의 거목이었던 그가 고작 노래 한 곡 듣게 해달라고 딸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 아빠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꾸 과거 생각하면 우울증만 심해져요. 딸은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아빠 모시고 방에 들어가 주세요. 딸의 지시에 저는 휠체어를 밀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눕혀드릴 때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 씨, 내가 참 불쌍해 보이지? 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지만 스스로 선택할 권리조차 없는 지금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듣고 싶으실 때 저한테 살짝 말씀하세요. 몰래 틀어드릴게요. 그제야 그의 눈에 옅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들의 모습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최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모니터의 데이터를 체크하는 것이었죠. 아버지, 혈압은 괜찮으세요? 어제 부정맥 수치는 없었고요. 그는 마치 회사 결제 서류를 검토하듯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자동체위 변경은 잘 되고 있죠? 투약 기록 보니까 어제 점심약을 10분 늦게 드셨던데 무슨 문제 있었나요? 모든 대화가 업무 보고 같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혁아, 너 기억나냐? 우리 초창기에 미국 바이어랑 계약 따냈을 때 말이다. 회장님이 신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아들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짝이던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꺼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무용담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아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잡담 취급했습니다. 딸 최 교수는 일요일마다 왔는데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자연산 산삼이에요. 구하기 힘든 건데 친구 통해서 겨우 구했어요. 그리고 이건 최상급 제비집이고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굴었고 가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피했습니다. 회장님이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냄새가 날 때면 그녀는 핑계를 댔습니다. 김 여사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전 주방 가서 과일 좀 깎아올게요.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건 품이 있고 존경받는 아버지지 똥오줌 못 가리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딸이 나갈 때마다 회장님의 눈에는 체념과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매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꽤 안정적이야. 우리 케어 시스템이 효과가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아. 최고의 장비랑 전문가를 붙여놓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딸이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아버지는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 프로젝트 같은 거야.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서로 힘들어져.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시게 하는 게 목표야.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미경 씨, 내가 아직 쓸모가 있나? 그럼요, 회장님. 무슨 쓸모? 똥 싸는 기계밖에 더 되나? 예전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젠 내 몸뚱어리 하나 내 맘대로 못하네. 그 무력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장비보다 그 낡은 라디오가 그에게 더 쓸모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3월의 목요일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최 회장님은 몹시 예민하셨습니다. 침대가 불편하다며 계속 짜증을 내셨죠. 미경 씨, 나 거실 소파에서 자면 안 될까? 여기서 자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회장님, 죄송해요. 대표님께서 침대 밖은 위험하다고 신신당부하셔서요. 안전, 안전. 지긋지긋한 안전. 내가 죄수야? 감옥도 이것보단 낫겠다. 밤 10시. 저는 약을 챙겨드리고 모든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이 들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가 보니 최 회장님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침대 난간은 내려가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회장님의 잠옷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소변이 번져가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
나 혼자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는 고통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마음대로 몸을 뒤집는 게 싫어서 스스로 난간을 내리고 일어나 보려 했던 겁니다. 아직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굳어버린 다리는 주인을 배신했고 결국 끔찍한 낙상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 오줌 싼 거. 말하지 마. 그 와중에도 회장님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셨습니다. 20분 뒤 아들 최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님,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안전난간은 왜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이런 실수를 해요? 회장님이 스스로 내리신 거예요. 혼자 일어나고 싶으셔서. 변명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뒤이어 도착한 딸은 아버지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시스템이 실패했는지만 따질 뿐이었죠. 병원 진단 결과는 좌측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지만 고령에 파킨슨병까지 있어 수술 중 사망 확률이 30%에 달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남매는 1시간 넘게 토론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논문을 검색하며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마치 기업 인수합병회의를 하듯 말이죠. 수술해야 해. 그냥 두면 평생 누워만 계셔야 해.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 긴 논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버지의 뜻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소에 더 이상 내 발로 못 걷게 되면 억지로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가족이 아니기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진행되었고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환자실에서 다시 만난 최 회장님은 예전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코에는 비위관 콜, 요도에는 소변줄, 팔에는 링거,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도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을 때 최 대표는 집안의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 한 명으론 부족해요. 그는 24시간 3교대 전문 간호팀을 고용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했죠. 회장님의 방은 이제 완벽한 병실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체위 변경 시간표, 투약 시간표, 바이탈 체크 시간표가 붙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제멋대로 몸을 돌려도 가만히 있었고 콧줄로 영양제가 주입되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인형 같았습니다. 아주 좋아. 수치들이 다 정상이야. 최 대표는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통제가 되는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게 과연 사는 걸까? 트로트를 흥얼거리던 그 감성,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던 그 미각, 스스로 일어서려던 그 의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남은 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체 육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를 돕는 걸까? 아니면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걸까? 반년 뒤, 최 회장님은 주무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도 몸부림도 없는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장례식장 특실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추도사에서는 그를 섬유산업의 개척자, 위대한 기업가, 자상한 아버지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남은 최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은 빗속에 낡은 라디오를 듣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그 간절함, 장례가 끝나고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고향인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돈으로 88세 대신 친정엄마의 낡은 집을 수리해드리고 보일러도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셔서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동네 할매들과 화투를 치시며 지내십니다. 엄마는 나중에 어떻게 늙고 싶어? 어느 날 평상에 앉아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흙 묻은 손을 털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있냐?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입으로 밥 먹고 남한테 폐 안 끼치다가 갈 때 되면 깔끔하게 가는 게 복이지. 죽는 거 안 무서워? 무섭긴. 80년 넘게 써먹은 몸뚱어리. 고장 날 때 되면 가는 거지. 억지로 숨만 붙어 있어봤자 못하냐. 너나 나나 피곤하지. 투박하지만 지혜로운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최 회장님을 떠올렸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였던 그보다 텃밭 가꾸는 우리 엄마가 훨씬 행복하고 존엄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의 작은 노인 돌봄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말벗 해드리고 시장같이 봐드리고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리는 소소한 일을 합니다. 제 첫 고객은 옆집 사시는 81세 이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은 다 서울 가 있고 혼자 사시는데 저를 보면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나는 죽는 것보다 심심한 게 더 무섭다.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6.2 5대 이야기, 목공소 하던 시절 이야기,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최첨단 침대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귀와 따뜻한 눈맞춤이라는 것을요. 15년의 간병 생활, 그리고 최 회장님의 죽음을 통해 제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중년의 자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고쳐서 써야 할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싼 안마의자보다 30분 일찍 퇴근해서 얼굴 보여드리는 게 낫습니다. 영양가 넘치는 맛없는 건강식보다 부모님이 평생 좋아하셨던 짜장면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아버지는 요즘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혈압수치 묻지 마시고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세요. 그리고 제 또래, 이제 늙어감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들도 살기 바쁩니다. 내 노후는 내가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신이 맑을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꼭 작성해 두세요.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훗날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고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누구나 겪게 될 일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가장 비싼 병실에 모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지막을 보내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최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분은 행복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김미경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